안녕하세요.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세 번째 ASMR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볼 거예요. 저는 여러 종류의 소리의 ASMR을 느끼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소리들, 이렇게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에도 되게 잠이 잘 오는 걸 느끼고, 아니면 이렇게 책을 폈을 때 이렇게 책을 하나하나 넘기는 소리에도 상당히 안정이 되고, 비 많이 올 때 창가에 이렇게 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근거리면서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소리에 되게 몸이 뭔가 나른해지고 잠이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특정 책의 특정 부분을 읽을 때에도 그런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사실 내용 그 자체는 그다지 임팩트가 있다거나 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글을 읽을 때, 물론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글을 읽을 때 주인공이 뭔가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묘사된 그런 부분을 읽을 때도 그 장면 자체는 그냥 별거 아닌 장면인데 자꾸 그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먹방을 보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리고 먹는 장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나열된 그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장면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마치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액세서리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책에 나왔을 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마치 그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을 제가 직접 먹고, 혹은 그 주인공들이 묘사하는 어떤 예쁜 물건 같은 것들이 마치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의 좋아하는 부분을 읽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돼지라는 책인데요.
펄벅이라는 작가가 쓴 상당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건 제가 3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딱 1부만 번역된 번역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이 물론 재밌기도 하지만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때 이 책에 그런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 묘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먹는 음식들을 묘사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보석 같은 아니면 옷 같은 그런 화려한 물건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읽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읽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쾌해지는 소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 중국 사람들의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을 소설로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비참한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거꾸로라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글귀가 흙은 다시금 그를 치료해 주었다. 내리쬐는 강한 햇볕은 그의 가슴 속에 맺힌 모든 우라를 녹여버리고 뜨거운 실바람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 책의 제목인 돼지라는 것이 하여튼 이 책의 제목이 담겨있는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차례는 지나가고 이 이야기는 1장은 왕롱이 새 장가를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읽기 시작할게요. 왕롱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침상을 둘러싼 휘장의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그는 오늘 새벽이 어째서 여느 날하고는 다르게 여겨지는지를 처음에는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집안은 고요하고 건넌방에서는 늙은 아버지의 몫인 가느다란 기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느 날 아침과 다름없이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것은 늙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다. 왕롱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누워있기가 보통이었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건넌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아침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 둘러쳐진 휘장을 밀어젖혔다. 아직 어둡침침한 새벽이었다. 네모난 봉창의 떨어진 종이 사이로 청동빛 하늘의 여명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떨어진 종이를 뜯어버리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봄이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는 오늘만큼은 집이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창피해서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봉창 구멍은 간신히 주먹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였으므로 그는 손을 내밀어 창밖의 공기를 가늠해 보았다. 미약하고 부드러우며 비를 한 박 머금어서 맑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듯한 바람이 동쪽에서 살랑살랑 불어왔다. 좋은 징조다. 이 곡식이 여물려면 밭에 비가 내려야 한다. 이 새바람이 2, 3일만 계속되면 비가 내릴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극히 고마운 일이다. 놋빛 같은 해가 계속 내리친다면 밀 이삭이 잘 익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아버지에게 걱정한 것이 바로 어제였다. 그런데 하느님이 오늘 특히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만 같았다. 이제 풍년이 될 것이다. 왕롱은 푸른 바지를 주워 입으면서 가운데 방으로 건너가 같은 빛깔의 무명 허리끈을 맸다. 세수를 할 때까지 그는 항상 이렇게 윗옷을 입지 않았다. 본체에 붙여 지은 부엌으로 들어가려 할 때 건너편의 어두침침한 외양간에서 소가 머리를 내밀고는 그를 보고 나지막한 소리로 음매거렸다. 부엌은 본체와 마찬가지로 밭에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리고 밀집으로 이형을 엮어 얹은 것이었다. 그 부엌 안에는 그의 조부가 젊었을 때 만든 부뚜막이 오랫동안의 불기운으로 까맣게 그을려 있고 그 위에는 깊숙하고 둥그런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그는 바가지로 곁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가마솥에 반쯤 부었다. 물이 매우 귀해서 헤프게 쓸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번 주저하다가 마침내 항아리를 들어서 물을 전부 가마솥에 부었다. 오늘만은 몸을 씻자. 어머니의 슬하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이후에 그의 몸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날만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니 깨끗이 하자는 속셈이었다. 왕롱은 부뚜막 뒤로 돌아가서 마른 나뭇잎을 한 줌 쥐어 한쪽에 세워둔 나뭇가지와 함께 이파리 하나도 해프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궁이송에 쌓아놓고 오래 묵은 부싯돌로 불을 붙였다. 불은 지펴 옮고 다시 나무에 올마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도 오늘 아침으로 마지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6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매일 아침 그가 이렇게 불을 지폈다. 그는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나서 끓인 물을 찻잔에 따라 늙은 아버지의 방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침을 하면서 봉당에 있는 신을 찾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노인은 아침의 기침을 가라앉히기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중간에 잦아
묘사는 잠깐 건너뛰고 대화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왕롱의 아버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아직 내 속을 데워줄 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물끄러미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던 왕롱은 제정신이 들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나무가 젖어서요. 그는 솥 뒷머리에서 어물어물했다. 날씨가 녹진해서 노인은 물이 끓을 때까지 수없이 콜록거렸다. 왕롱은 끓인 찬물을 찻잔에 뜨고는 부뚜막에 얹어놓은 오지 항아리에서 잘 마른 찻잎을 두세 장 꺼내 찻잔에 넣었다. 노인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더니 말했다. 저런 변이 있나? 차를 마신다는 건 돈을 먹는 게 아니냐?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왕롱은 웃었다. 잡수세요. 염려 마시고. 노인은 못마땅한 듯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잡은 채 귀중한 차를 마실 엄두가 나지 않는지 찻잎이 불려 흩어지는 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왕롱은 언성을 높여 말했다. 식겠어요. 참. 노인은 깜짝 놀라 말하고는 뜨거운 차를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애가 먹을 것을 잡은 듯이 만족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왕롱이 솥의 물을 아낌없이 들통에다 퍼 담아내자 안타까운 듯이 지켜보았다. 저런, 그 정도 물이라면 농사를 짓기에도 넉넉하겠구나. 노인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왕롱은 대답하지 않고 물을 다 퍼냈다. 어쩔 작정이냐? 노인의 음성은 거칠었다. 저는 정초부터 지금까지 몸을 다 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롱의 말소리는 나직했다. 장가를 가는 날이므로 몸을 씻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거북했다. 그는 황급히 들통을 들고 자기 방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는 묘사도 건너뛰고 이제 왕롱이 새 색시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러 어떤 부잣집에 가기 전에 자기 몸을 단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롱이 지금 시장에 갔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는 곰보도 아니고 원청이도 아닌 것은 확실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들 부자가 산 도금한 은반지와 귀고리를 노인이 황부잣집에 약혼 예물로 보냈다. 왕롱은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늘 가서 그 색시를 데려오는 것뿐이었다. 건너뛰고 참외 장수는 나와 있지 않았고 설익은 복숭아 상자가 벽을 따라서 놓여있고 그 옆에서 장사꾼이 목청을 도덕하며 외쳤다. 자, 복숭아 사려. 햇복숭아 사려. 뱃속의 겨울 도끼를 몰아내는 햇복숭아 사려.
왕룽은 생각했다. 혹시 색시가 복숭아를 좋아하면 돌아가는 길에 사줘야지. 그러나 그는 다시 성문을 나올 때 한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리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 거리에는 앞에 걸상을 놓은 이발사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다. 왕룽은 맨 끝에 놓여있는 걸상에 앉아서 이발사를 불렀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발사가 재빨리 달려와서 화로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의 물을 유기 그릇에 따르고는 친절한 말씨로 물었다. 이발을 제대로 다 하시겠어요?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주세요. 귀와 콧구멍 청소는요? 그러면 얼마나 더 받나요? 왕룽은 주저하며 물었다. 4푼 받습니다. 이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뜨거운 물에 때 묻은 수건을 적셔서 짰다. 2푼으로 합시다. 그러시면 한쪽 귀와 한쪽 코만 합니다. 어느 쪽을 해드릴까요? 이발사는 곁에 있는 동업자에게 얼굴을 찡긋해 보였다. 그러자 옆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룽은 고약한 장난꾼을 만났다고 속으로 생각했으나 어쩐지 성내 사람들에게는 기가 죽어 이발사란 제일 하층 인간들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대항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비늘질을 하고 문지르고 면도를 하는 이발사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 이발사는 유쾌하지 않은 농담은 했을 망정 그래도 호인이었기 때문에 요금을 더 받지 않고 어깨부터 등까지 기분 좋게 안마도 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앞 이마를 깎으면서 왕룽에게 말했다. 전부 깎아버리면 더 훨씬 근사해 보이겠는데요. 요즘은 변발을 자르는 것이 유행이지요. 이발사의 면도날이 머리 위에 변발 있는 것을 스치자 왕룽은 놀란 듯이 황급히 말했다. 안 돼요. 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고는 그걸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이발사는 웃으면서 그것만 동그랗게 남겼다. 이발이 끝나고 이발사의 물 묻은 손에 돈을 치르는 순간 왕룽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시 일어나 걸으면서 새로 깎은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번뿐이니 괜찮아. 그리고 그는 장터로 가서 돼지고기 2근을 샀다. 고기 장수가 마른 연잎파리로 고기를 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시 주저하면서 쇠고기 반근을 더 샀다. 이파리 위에 얹어 묵처럼 출렁거리는 신선한 두부 면모를 포함해서 살 것을 모두 산 다음 왕룽은 향축 파는 집에 가서 향을 샀다. 그러고는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황부잣집으로 걸어갔다. 황부잣집 대문 앞까지 온 그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왜 혼자 왔을까? 그는 갑자기 맥이 탁 풀렸다. 우선 어디 가서 뭘 좀 먹어야 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좁은 골목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다. 동전 2푼을 탁자 위에 얹어놓고 기름때가 자르르한 행주치마를 걸친 아이에게 국수 2그릇을 청했다. 이윽고
국수가 나오자 단숨에 먹어치웠다. 아이는 때 묻은 손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시원치 않게 물었다. 더 가져올까요? 왕롱은 고개를 흔들며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왕롱은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의 곁을 몇 번이나 오가더니 마침내 못 참겠다는 듯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뭘 더 잡수시지 않으면 자리값을 내셔야 합니다. 왕롱은 그런 건방진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당장 이뤄저고 싶었으나 저 크나큰 황부잣집에 가서 색시를 데려올 생각을 하니 밭에서 일할 때처럼 온몸에 땀이 날 지경이었다. 차를 갖다 줘. 기가 꺾인 그는 마지못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차를 날라와서 재촉을 했다. 돈은요? 왕롱은 어쩔 수 없이 허리춤을 뒤져서 동전 한 잎을 내놓았다. 그래서 왕롱은 이렇게 찻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부잣집으로 용기를 내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뇌물을 먹여줘서 겨우 들어가왔고 그 집의 주인이신 노부인의 여종,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상당히 순종적이고 일을 잘하며 성실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왕롱은 아내와 결혼식을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왕롱의 부인 오라는 왕롱네 집의 식구가 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내용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읽기 좋아하는 부분은 이게 어느 한 4라던가 9라던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읽을 때 좀 중간에 몇 줄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왕롱의 부인인 오란이 그 요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찾고 있어요. 그게 어딨지? 어쨌든 그 왕롱과 오라는 둘 다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서 둘은 잘 살게 돼요.
부분을 읽어야지. 이건 5장? 이 부분인데 설날이 왔어요. 설날이 가까워지자 집집마다 설 준비에 바빴다. 왕릉도 성내 가게에 가서 금적 잉크로 복자를 붓글씨로 써넣은 네모난 붉은 종이와 부유함을 나타내는 글자가 박힌 종이 몇 장을 샀다. 그 종이를 농구에 붙여놓으면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왕릉은 그 붉은 종이를 소 멍에에도 붙이고 거름이나 물을 나르는 통과 가래에도 울어 붙였다. 그리고 대문에는 복이 찾아든다는 글귀를 쓴 긴 종이를 붙이고 대문 위에는 아주 꼼꼼하게 오려 꽃무늬를 만든 붉은 종이를 붙여 태를 둘렀다. 사당의 지신을 위해서도 붉은 종이를 사왔는데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도 모양 있게 종이옷을 만들었다. 왕릉은 그것을 사당으로 가져가서 두 지신에게 입히고 향을 피워 새해의 복을 빌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 밤에 가운데방 벽에 붙인 화상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 붉은 줄을 2자루 샀다. 음식을 차리는 상이 바로 그 밑에 놓이기 때문에 상 위에 촛불을 켜는 것이다. 왕릉은 다시 성내에 갔을 때 비계와 백설탕을 사왔다. 오라는 비계를 부드럽고 새하얗게 손질해서 연자매에다 그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갈아 만든 쌀가루를 꺼내 쌀가루에 비계와 설탕을 넣고 개어 설떡을 만들었다. 그것은 황부잣집 같은 집에서나 만들어 먹는 월빙이었다. 그런 귀한 떡을 만들어서 탁자 위에 늘어놓는 것을 본 왕릉은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다. 부잣집에서만 먹는 그런 떡을 만들 수 있는 여자는 이 마을에서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떡에는 작고 빨간 산사나무 열매를 줄지어 받고 말린 푸른 자두를 듬성듬성 꽂아 꽃과 무늬를 새겼다. 이건 먹기가 아까운데 하고 왕릉이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도 그 훌륭한 모양에 정신이 팔려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오라는 손에 가루를 묻힌 채 이건 우리가 먹을 게 아니에요. 꽃무늬가 없는 걸로 손님들에게 약간 대접하지요. 우리는 백설탕이나 비계를 먹을 처지가 못돼요. 이건 황부자 때 큰마님께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나서 올해는 왕릉과 잘 살다가 아기도 낳고 그런데 이제 점점 부유해지다가 갑자기 보릿고개가 오면서 이 왕릉네 집안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부분이 어디 있지? 16장에 보면 왕릉이 오란이
가슴 사이에 뭔가를 감추어둔 걸 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뭔데 몸에 감춰두고 있어? 그것은 헝겊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다. 만져보니 딱딱한 게 자갈 같았다. 자갈 같았다. 오라는 처음엔 안 보이려 했으나 남편이 굳이 보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보고 싶거든 보세요. 오라는 목에 걸린 끈을 풀어 남편에게 내주었다. 헝겊에 싼 것을 왕룡이 아무렇게나 해치자 갑자기 그의 손바닥에 숱한 보석이 쏟아져 나왔다. 왕룡은 아연실색했다. 이만한 보석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수박 속처럼 붉은 것, 밀빛처럼 누런 것, 봄에 움트는 새싹처럼 연한 녹색인 것,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맑은 것 등 왕룡으로서는 보석의 이름도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보석이라는 것은 아무 인연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보석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갈고리 같은 손바닥에 놓인 보석들이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도 찬란히 광채를 내는 것을 보자 굉장한 보물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는 그 빛깔과 모양에 취해서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란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왕룡은 말을 더듬었다. 어디서? 오라는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남방 부잣집에서요. 틀림없이 귀하게 여기던 보물이었나봐요. 벽에 헐거운 벽돌이 하나 눈에 띄기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나눠 갖자고 덤비지 못하게 무관심한 채하고 슬그머니 돌아가서 벽돌을 뽑아내고 빛나는 물건을 꺼내 소매 속에 넣었어요. 당신은 제가 부잣집에서 헛살았는 줄 알아요? 어느 해인가 흉년이 들었을 때 황부잣집에 비적들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첩이랑 큰마님까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여자들은 다들 보석을 갖고 있어서 미리 마련해 놓은 어느 비밀 장소에다 그걸 숨겼어요. 그래서 전 헐거운 벽돌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런데 남편은 이 부인의 보석을 팔아서 땅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부인 건데 저도 보석을 좋아해서 책에 보석이 나온 부분이 나오면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는 편이에요. 거의 다 읽었나? 좋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 왕룡이 집안이 잠깐 기울었다가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요. 부자가 되고 나서 이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좀 팔게 되죠. 나빴어. 그러게. 네. 올해는 참 불쌍해요. 근데 뒷부분에 뭔가 맛있는 음식 먹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지? 어디지? 되게 이 책에서 요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고 아 진짜 중국 가면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나? 중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되게 배가 고파져요. 진짜 못 참겠다. 아직도 잠이 안 드셨나요? 지금 이 동영상을 재생한 지 40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잠이 안 드셨으면 제가 이걸 잘못 만들었나 봐요. 못 참겠다. 글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얘기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돼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분은 지금 제가 중요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그렇지만 다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읽으셔도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스포일러를 그만 말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읽어드릴게요.